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무원 및 국가고시 대회 행정학 강의를 담당할 김일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입문하기에 앞서서 행정 전반적인 공부 방법론 그리고 수험 대책 그리고 강의 진행 방식을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이 첨부 파일에 오늘 얘기할 OT 자료가 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다운 받으시고 행정 처음 입문한 초보자분들은 요 OT를 한번 듣고 공부하시는 것이 수험에 있어서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터한 내용을 보면서 같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정리할 것은 행정학의 구성 체계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출제 빈출이 있어요.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문제가 많이 등장했는지 그 형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할 것은 행정학 공부 방법론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성체계는 보통 대학에서 쓰고 있는 행정학 원론책들, 그리고 군무원이나 국가고시 대비로 쓰고 있는 행정학 수험서들은 현대 행정의 과정 7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 7단계 자체에 근거하여 전체의 목차를 구성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군도 행정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대 행정의 과정 7단계에 근거하여 전체의 목차를 구성을 시켜놨어요. 자, 그럼 이제 과정을 좀 보겠는데, 자, 맨 앞에 이제 목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정책 결정이 있고, 기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화, 그 현실로 실행한다, 동작화. 동작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하고, 나중에 시정조치, 피드백, 환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맨 앞에 이제 목표 설정을 얘기할 때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이정표나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정자가 국정을 장악했다.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 국정 지표를 설정하는데 이걸 보통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깨끗한 정부를 구현한다. 정의사회 구현한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 미래창조 한국을 구현한다. 이거 다 목표 설정이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럼 정책 결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화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정책 결정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하여 부패 방지법을 제정했다. 그걸 정책 결정한다라고 언급을 하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김영란법을 제정했다. 그걸 소위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기획은 목표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 과정을 기획이라고 언급을 하죠. 근데 행정학에서는 이러한 목표에서부터 기획까지를 묶어서 이걸 소위 정책론이다라고 언급을 해요. 대학의 행정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학과에서 정책학 완투다, 아니면 정책 형성론, 정책 평가론 이런 교과를 갖고 한 2학기 정도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직화가 나왔는데 이건 기획의 근거예요. 조직을 만들고 조직 현상을 연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조직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 이걸 소위 우리는 행정조직론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도 개발하고 사기도 악양시키고 통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다루고 있는 분야, 이런 걸 우리는 인사행정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조직론 같은 경우에도 대학 같은 경우에 뭐 행정조직론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갖고 한 학기나 2학기 정도, 인사행정론 마찬가지예요. 한 학기에 커리로 설정되어 있죠. 인적자원관리론이다 하는 커리로서 설정해서 학교에서 강의하기도 합니다. 동작화는 현실로 실행하는 것을 동작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현실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행정의 에너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걸 예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분야, 이걸 소위 우리는 재무행정론이라고 언급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대학에 재무행정론 교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 정도 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와 환류를 묶어서 이것을 행정환류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행정환류론을 행정통제론이다 아니면 행정개혁론이다 하는 교과목을 갖고 대학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얘기한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요 환류 이것이 행정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바디 분야, 몸통 분야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근데 군무원 시험 과목을 보면은 국어가 있죠. 공인 영어가 있어요. 공인 영어. 그리고 한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이 있고 행정학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 제가 일반 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지금 여러 개의 교과목 가운데 행정학 하나밖에 없죠. 이 학은 사이언스 해가지고 이걸 과학이라 그러죠.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특정 현상이 학문이나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학자들의 논리나 시각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논리나 시각을 보통 뭐 이런 어프로치,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패러다임이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별도의 편이 하나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기초이론이에요. 이걸 행정학 입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행정학 총설로 정리한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편 또 하나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게 지방행정론을 별개의 편으로 구성을 시켜놨어요. 사실 여러분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행정학책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론 자체를 조직론에 포함시켜서 전체 구성 체계를 6개의 편으로 구성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여러분들 이 지방행정론이 하나의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서 학문의 성격이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대학에서 자치행정학과다, 지방행정학과다 하는 학과 자체가 등장할 정도로 학문의 독자성이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아예 조직론에서 포함시켜 빼어가지고 지방행정론을 별개의 편으로 구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 체계를 그 7개의 편으로 구성을 시켜놨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군도 행정학 책도 편의 형태가 7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20문제를 기준으로 전체 문항의 구성 형태를 좀 보겠는데 기초이론은 전체 문항 가운데 약 3문항에서 4문항, 정책론 3문항, 4문항, 조직이론 4문항 내외, 3문항, 4문항, 5문항까지 나옵니다. 인사행정 2문항이나 3문항, 정무행정 2문항에서 3문항, 행정환류 1문항에서 2문항, 지방행정론 2문항 내외 정도 문제에서 구성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문제 구성의 구성 다당도를 얘기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약간 좀 여러분들 형태가 바뀌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구성체계하고 이제 빈출의 형태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제 행정학 개론이지 사실 행정학 자체에 관한 내용들은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우는 내용 자체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문제 형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학에서 4년 동안에 배울 내용들을 온라인 강의에서 압축해서 약 35강 정도의 강의로 진행하다 보니까 강의 형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행정학에 대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범위는 넓지만 출제에 나오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기출문제 형태를 분석하면은 문제 형태의 틀 자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문제는 20문항 가운데 약 18문항 정도는 과거에 등장한 문제가 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분석도 기출문제 형태의 빈출 형태에 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행사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행사 공부 요령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사회과학의 특징을 알아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연구하는 대상은 자연현상이고
사회과학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현상이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학도 사회현상의 형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현상 자체를 지배하는 법칙을 얘기할 때는 사실의 법칙, 인과의 법칙, 필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 자연현상의 기계하고, 사회현상 자체는 가치의 법칙, 우연의 법칙, 예외의 법칙이 지배하죠. 그러면 사회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가치나 우연이나 예외를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행정학 지문 나왔을 때 이러한 지문들 반드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을 얘기할 때는 필연의 법칙을 얘기하는 자연현상이죠. 사회현상은 우연이나 예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문 나왔으면 일반적으로 이 지문 자체는 잘못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한 90%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지방직 문제에 나왔던 걸 잠깐 보겠어요. 그 박스는 2007년도 인천시 구급에 정부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소정부와의 전략과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정부 규모를 반드시 줄여야만 한다. 2번, 3번, 4번 나왔지만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내용을 몰라도 사회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다 있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표현은 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게 답 형태 몇 번? 1번입니다. 그냥 객관식 문제에서는 문제를 풀 때 어떤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령을 좀 알면은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답의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왔으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최근 행성의 패러다임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는 특정 현상에 대해서 특정 시기에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연구의 시각이나 논리 틀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후에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국정 관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행정 이론들이 있어요. 거기 뭐 작은 정부다, 고객지향의 정부다, 시장지향적 정부다, 성과지향이다, 전자정부다, 신국정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이다, 아니면 탈신공공관리론이다 해가지고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패러다임 자체의 문제들이 바로바로 문제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그 예증에 보시면 2016년도에 나왔던 경찰 간부, 그다음에 2016년도 사회복지 문제들 보시면은 지금 얘기한 신공공관리론이다, 아니면 여러분들 신뉴 거버넌스다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이론들 자체를 숙지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정리할 것은 바로 뭐냐? 기업과 함께 전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행정학을 암기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객관식이나 논술식, 주관식을 풀거나 쓰고자 할 경우에는 암기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암기 없이는 시험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암기 전에 꼭 할 것이 바로 뭐냐? 행정은 학문이에요. 전체의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기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쪽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쪽으로 여러분들 정리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억하는 쪽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보세요. 최근에 각종 고시의 출제 경향과 출제 빈도를 잘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군무원 시험에 관한 내용들은 군무원만의 독특한 문제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출제하는 분들 자체가 지금 군무원 시험 외에도 각종 국가고시,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라든가 국회 사무처라든가 경찰 간부라든가 이러한 출제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정 내용에서 뻗는 문제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문제의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기출문제의 형태를 얘기할 때도 자 볼까요? 일단은 구급을 얘기하라 그러면 구급은 국가직 구급이 있어요. 그렇죠? 지방직 구급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 구급이 있어요. 그리고 군무원 시험, 우리가 준비하는 군무원이 있죠. 자, 7급 역시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고 서울시가 존재합니다. 자, 국회 사무처가 있어요. 국회 사무처 시험 같은 경우에도 8급이 있고 9급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찰 간부가 있죠. 그다음에 해양경찰 간부도 있어요. 자, 그리고 행정사라고 하는 별도의 자격증 시험도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공인된 시험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죠. 그죠? 경찰 간부나 해양 간부는 문제 수가 훨씬 많아요. 40문항까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럼 20문제만 하더라도 240문제예요. 그죠? 그럼 240문제의 분석을 어떻게 하냐? 자, 이게 2017년이다. 2016년이다. 15년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1996년이다. 그러면 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몽땅 다 분석하는 거 바람직하겠죠. 자, 그러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분석할 때는 아까 얘기한 이런 250문제의 형태를 20년 넘게 분석하다 보면은 문제 형태가 엄청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을 종단적 분석이라 그러는데 그런 종단적 분석보다는 최근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학은 법률이 개정되면은 개정된 법률이 또 문제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개정되기 이전에 나왔던 문제의 형태를 갖고 새로운 문제로 접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가급적 문제의 분석은 횡단적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의 문제들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약 2005년 정도 12년부터 12, 13, 14, 15, 16, 17 이 정도 이게 문제를 쭉 분석하시면 예를 들어 5개년 문제만 분석한다 하더라도 250 곱하기 5 그러면 여러분들 1250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문제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이 분석은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정을 보시면 2010년도 국가직, 2009년도 지방직구급, 2016년도 경찰 간부 문제 형태가 계속 여러분들도 거의 동일한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죠. 항상 문제는 과거의 문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출 문제의 분석을 꼭 해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정리할 것은 용어의 다양성에 유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학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과학들 정치학이다, 법학이다, 사회학이다, 경제학이다 이런 학문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론에 대한 학자들이 약속한 공약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행정학은 역사가 짧아요. 1880년대 후반에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이 탄생합니다. 국내에 들어온 것은 행정학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행정학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한국적 상황에서 파악하는 행정학은 기껏해야 역사 45년밖에 안 됐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를 다른 형태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그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좋은데 이걸 이질론이다, 준별론이다, 정치행정을 대립적 관계로 파악한다, 정치행정을 분리해서 파악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가장 일반적인 문제 형태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질론, 준별론, 대립적 관계로 파악한다, 분리한다 이 표현도 계속 문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하나의 용어가 다른 형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것들도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나온 거 보세요.
특정 이론과 대립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후진국가의 특징을 얘기하라. 그럼 후진국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어디하고 비교해 볼 때? 얘기는 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김혜수라고 하는 탤런트 있죠. 이영자가 있어요. 김혜수하고 이영자를 비교해 볼 때는 이영자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김혜수가 더 예쁘죠. 근데 김혜수하고 이쪽에 송혜교도 있고 김태희도 있고 여러분 저는 설현도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예쁘냐? 그러면 김혜수보다는 이쪽이 더 예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김혜수가 예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김혜수 나이가 뭐 69년생인가요? 그러니까 벌써 뭐 50 가까이 나이가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송혜교, 김태희, 설현 이러한 친구들이 더 예쁘다고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행성학 자체에 관한 이론을 얘기할 때도 그 이론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장단점을 얘기할 때는 항상 비교가 되는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소개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앞에 요건 안 나왔지만 이와 비교해 볼 때 이런 특징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급제하고 대비가 되는 것은 직위불제예요. 그리고 이 계급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폐쇄형이라고 하는 공직의 형태를 취하고 이쪽은 개방형이라고 하는 공직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런 폐쇄형 자체는 최하위 계층에만 무료가 개방된 게 폐쇄형이고 개방형은 모든 계층에 무료가 개방된 걸 개방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위 계층이 공직이 들어가서 승진이 잘 되는 것은 폐쇄형일까요? 개방형일까요? 폐쇄형이죠. 왜? 개방형은 외부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승진하고 싶어도 승진에 제약이 있어요. 요쪽이 상층부로의 상위 계층으로의 승진이 용이합니다. 뭐하고 비교해 볼 때? 개방형과 비교해 볼 때. 근데 만약에 계급제하고 직위불제. 자, 계급제는 4대 계급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계급이 하나, 둘, 셋, 네 개. 직위불제는 직무 등급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직위불제죠. 이 직무 등급이 18등급 체계예요. 그러면 계급제 같은 경우에 요거 A, B, C, D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어요. D에서 머무는 기간이 당연히 요 직위분류제 이걸 R이라고 했습니다. 이 R에서 머무는 기간보다 훨씬 길겠죠. 이게는 10년 정도 머무르지만 이쪽 기껏해야 1년이나 2년밖에 머무르지 않겠죠. 그러면 상층부로의 승진이 보다 용이한 것은 직위분류제가 머무는 기간이 짧으니까 상층부로 승진이 보다 더 용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과 이름을 비교해 볼 때는 이름이 승진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놈과 이놈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폐쇄형 자체를 생각하고 폐쇄형이 개방형보다 상위 계층으로 승진 용이한 거니까 당연히 계급제가 승진 용이해. 이렇게 답을 체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아니죠. 이놈과 이놈을 비교해 볼 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하고 비교해 볼 때 요 직위분리제는 계급제와 비교해 볼 때 요쪽에 개방형은 폐쇄형과 비교해 볼 때의 특징이나 성격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거를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행사학 내용을 이해할 때 참 어렵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 특정 이론과 실질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7번에 상대적 탄력적 해석이 필요하다. 자, 행성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학자들이 갖고 있는 주관적 관점에 따라서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행성학 역사가 짧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는 실적주의에 기여한다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노동자는 실적주의에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가 양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보기에 따라서 한쪽이 맞기도 하고 또 한쪽이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의 견해를 다 숙지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연습을 좀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8번 나온 거 보세요. 최근에 개편된 제도나 그리고 조직, 법률 내용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행정법을 중심으로 한 법학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반영이 됩니다. 근데 행정학은 효력 발생 이전에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됐다 할 때부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행정학이에요. 행정학은 법학처럼 법리 해석을 중시하는 게 아니에요. 개정된 내용 자체의 그 사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효력 발생하기 이전에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법률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뭐 지방세 기본법이다,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2009년도에 만들어진 국가회계법, 그다음에 공공기관 법률, 지방재정법,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금품수수금지법이죠. 이런 것들이 개편 직후에 시험에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그 1번과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 2008년도, 2010년도, 16년도 나온 것들 바로 개정된 법률에 관한 형태가 바로바로 문제 형태에서 반영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개정된 법률에 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찾기 힘들겠죠. 그건 제가 가급적 수업 시간에 개정된 내용도 있으면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테고 내용도 아마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로 올라갔다 그럼 다운받아 가지고 해석해 두시고 제가 여러분들 첨부 파일로 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어요. 법제처에 소정하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가공무원법 자체가 2017년도 몇 월 며칠 날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내용을 여러분 참조해 가지고 법령개정센터에서 확인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9번째, 초심자는 정독보다는 다독을 하라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행정학은 여러분들 그 분명히 한글로 돼 있는데 읽다 보면 영어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정독할 때는 언제 정독을 하냐? 밤에 잠이 안 오면 정독을 하세요. 그때는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배운 내용들을 스킵하듯 다독하세요. 스킵하듯. 배운 내용들만을 갖고 스킵하듯 다독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예상 문제나 실전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다독한 내용들 자체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수업에서 얘기하지 않은 내용을 문제 풀이 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재에다가 이기하든지 아니면 표시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독하지 말고 가급적 다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0번째 교재는 한 권화 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들 가운데 이제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서 공부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교재를 계속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요 교재 봤다가 뭐 2, 3개월 봤다가 다른 교재를 보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풀을 뜯어먹을 때 여러분들 들소들이 이쪽 뜯어먹고 저쪽 뜯어먹고 이렇게 뜯어먹는 공부라 그러는데 사실 그러한 공부 형태는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책 현재 읽어줄 봐가지고 정확하게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하는 연구하는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교재 한 권을 갖고 탐독을 계속하시고 탐독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도 행정학 같은 경우에도 행정이 완벽하냐? 완벽한 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면은 누가 강의하는 선생님이 보충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교재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 그 메모지에다가 메모해 놓고 붙여 놓든지 아니면은 노트 하나 준비해 놓고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붙여 놓으면은 교재 한 권 갖고 전체의 방대한 내용 자체가 하나의 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아주 행정학 공부할 때는 효과가 크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외에도 행정학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OT 시간에는 주요한 지금 한 9가지 형태만 말씀드렸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얘기하지 못한 공부 방법은 수업 시간에 또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T에 관한 내용들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번 강의부터 행정학 교재를 입문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 교재를 보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